새천년을 1년 앞둔 지난 1999년 1월 11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새천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들이라는 거창한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한 기고문을 쓴 인물은 다름 아닌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입니다. 그는 기고문에서 지난 1000년 중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사건은 1445년부터 1455년 사이 구텐베르크가 활자 인쇄를 발명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 번째 정보혁명이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활자 인쇄가 발명된 것은 제3의 정보혁명으로 제1, 제2 인쇄혁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활자 인쇄 덕분에 책의 대량 출판이 가능해졌고 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인간의 사고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죠. 하지만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도 그때는 잘 몰랐을 겁니다.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금속활자 인쇄물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25년 뒤 보수적이기로 세계 최고라는 미국 인쇄역사협회의 인쇄연표가 한국에서 발견된 고서 한 권 때문에 전부 수정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금 현재도 전 세계 많은 학자, 지식인, 일반인들까지 인쇄 분야에 있어서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지금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금속활자 인쇄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쇄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인쇄연표에는 세계 최고 인쇄물로 대형박물관이 소장한 868년간의 당나라의 금강경으로 알고 있거나 770년경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경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인쇄역사협회가 인쇄연표를 수정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금속활자본이야 위 피터 드러커처럼 구텐베르크 성서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흔했으나 1972년 박병선 박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 창고에서 잠들어 있던 직지를 발견해 세계 도서회 전시회에서 공개하면서 모든 역사책이 다시 쓰이기는 했습니다. 1455년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개발했다고 기술하고 있던 책들은 전부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선 고려의 직지가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라고 수정됐죠.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활자를 개발했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목판 인쇄는 어떨까요? 무릇 인간이란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서 발전하기 마련인데 이는 인쇄 분야도 같습니다. 금속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금속활자 이전은 분명 목판 인쇄였을 겁니다. 그러다 조금씩 활자에 사용된 금속을 변형해 가다 1434년 세종대왕에 이르러서야 인쇄술의 백미라는 갑인자가 완성됐고 이는 3년 전 인사동에서 출토됐습니다. 그렇다면 목판 인쇄물은 발견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인쇄역사협회는 홈페이지에 인쇄연표를 걸어두고 있는데 이 페이지가 얼마 전에 수정됐습니다. 인쇄연표를 보면 742년에서 751년 사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을 보실 수 있는데 협회는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은 통일신라 시대의 목판을 사용하여 인쇄한 현존 최고 인쇄물이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박물관이 소장한 868년 당나라의 금강경보다 무려 140년이나 앞선 목판 인쇄물이죠. 그렇다면 보수적이기로 끝판왕이라는 미 인쇄역사협회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라고 인정한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은 언제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잠시 1966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해 9월 8일 동아일보는 국보 제21호 불국사의 석가탑이 지진으로 탑의 일부가 깨져나가고 7도가량 기울어져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기사를 내보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조사해보니 그로부터 열흘 전 발생한 경주 지진은 리히터 규모 2.0에 불과한 작은 지진으로 땅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경주야 한반도에서 가장 활발한 양산단층과 울산단층이 교차하는 지점 위에 있어 지진이 잦은 곳이고 삼국시대 이후 1904년까지 역사서에 기록된 지진 횟수가 2186회에 달하니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중에는 분명 건물을 붕괴시키는 강한 지진도 있었을 텐데 고작 2.0짜리 지진으로 석가탑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이에 정부는 즉각 문화재관리국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집니다. 3층 석탑 중 제2탑신 왼쪽 상단이 손바닥만큼 떨어져 나가고 탑 전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한 것은 지진 때문이 아니라 탑에 봉안된 사리를 노린 도굴꾼들의 짓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국보를 훼손시킨 도굴꾼은 반드시 찾아야 했기 때문에 정부, 문화재관리국, 경찰이 나서 대대적인 수배에 나섰는데 서울에서 도굴단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이들이 노렸던 보물은 석가탑에 봉안한 사리함이었습니다. 석가모니를 화장한 후 나온 사리를 진신사리라 하는데 이는 부처님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라 이들은 진신사리와 사리를 담는 사리장엄구를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죠. 그런데 이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사리장엄구 도굴에 실패해 한국을 상징하는 보물 중 하나인 불국사 석가탑이 붕괴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7도가량 기운 탑을 그냥 둘 수도 없어 문화재 관리국이 1200년 만에 석가탑을 전면 해체, 보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966년 10월 13일 1200년 동안 지진과 벼락, 도난 등 파란만장한 세월을 견딘 석가탑의 모든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과정에서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수공사 중 도르래를 이용해 2층에 옥계석을 들어올리다 받침대로 쓰던 나무 전봇대가 썩어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옥계석이 땅에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옥계석은 이미 해체해 바닥에 내려놓은 3층 옥계석 위로 떨어져 함께 파손되어 버리죠. 3층의 탑부는 이 과정에서 세동강으로 쪼개져 버렸고 역사적인 현장을 참관 중이던 시민 수백 명의 분노와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굴꾼들이 도굴하려던 사리와 사리장엄구가 2층 탑석에서 발견된 것. 만약 도굴꾼들이 1층, 2층, 3층 순서로 도굴했다면 사리와 사리장엄구는 분명 도굴꾼의 소나기에 들어가 행방도 찾을 수 없었을 텐데 1층, 3층, 2층 순서로 도굴했으니까요. 공사는 잠시 중단되었는데 이 2층 탑석에서 발견된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금으로 제작한 사리함 위에 비단으로 고이 싼 책 한 권이 함께 발견됐죠. 이를 열어보니 너비 약 8cm에 길이 약 620cm 되는 종이 두루마리가 발견됐는데 아주 일부만 손상되었을 뿐 거의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입니다. 사실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에 몇 년도 간행 이런 내용에 적혀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도체 생산 및 측정 장비 개발 회사 웨이퍼 마스터스의 대표이사 유식 박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국제문화재 전략센터 전문위원 겸 문화유산 회복재단 학술위원이기도 한 그가 한국국가유산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작한 자료를 토대로 각종 연구 결과를 미국 인쇄역사협회에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등재할 것을 요청했죠. 결국 이런 노력으로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서 협회의 공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불국사라는 절의 역사만 봐도 이는 쉽게 확인됩니다. 불국사는 신라재상 김대성이 경도강 10년인 751년부터 짓기 시작한 것으로 석가탑 역시 비슷한 시기 조성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국사가 세워지기 시작한 751년 이전에 이 책이 쓰여진 것이지 불국사 조성 후에 탑을 다시 열고 책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석가탑이 조성된 751년에 이 책을 간행했을 수도 있고 그보다 앞서 간행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쇄연표에 742에서 751년 사이 간행됐다고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대형박물관이 소장한 금강경이나 770년경 인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경보다 앞서 간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인쇄연표가 수정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로써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도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고 전 세계 역사책도 곧 새롭게 쓰여지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 한국인들이 먼저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홍보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위 유우식 박사는 서재학계의 돌연변이 같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현존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은 직지가 아니라 그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 인쇄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해냈으나 서재학계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일까요? 혹시 남명천 화상송 증도가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이 책은 약 8세기 당나라 스님 현각이 깨달은 바를 시의 형식으로 저술한 증도가를 원전으로 1076년 송나라의 남명선사 법천이 각 구절 끝에 주석을 붙여 간행된 책입니다. 이 책이 고려에 전해지면서 1239년 고려에서도 이를 찍어냈는데 지금까지 남명증도가는 총 6종류가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발견되어 1984년 보물 제758호로 지정된 삼성본과 경남 양산의 공인박물관이 소장한 공인본으로 2012년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됐죠. 여기에 1호, 2호라 붙은 이유가 있습니다. 1984년 보물로 지정된 삼성본과 2012년 보물로 지정된 공인본은 동일한 목판에서 인쇄된 목판본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먼저 인쇄된 것으로 알려진 삼성본의 1호를 후에 인쇄된 것으로 보이는 공인본에 2호를 붙여 교통정리를 끝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인본이 목판본이 아니라 금속활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공인본의 소장자 원진 스님은 2012년 문화재위원회에 공인본은 1239년 최이 주도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니 국가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나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금속활자본이 아닌 목판본으로 인정해 2호를 붙여버리면서 혼란이 발생한 겁니다. 원진 스님이 공인본을 금속활자로 가능됐다고 믿게 된 것은 책 속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지 않으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흔적들이 드러났기 때문, 가령 금속활자로 인쇄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인쇄상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목판 인쇄는 매끈하게 다듬은 나무판에 글자들을 새겨 완성하지만 금속활자 인쇄는 한 글자 한 글자를 글씨로 만들어 판에 끼워서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활자에 먹을 묻히고 그 위에 종이를 덮은 후 눌러 인쇄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글자를 새긴 활자의 깊이가 다를 수 있고 누르는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죠. 더구나 금속활자 발명 초창기라면 이러한 실수는 더 도드라질 겁니다. 따라서 금속활자본은 목판본과 달리 글자의 일부가 흐리게 인쇄되거나 심지어 절반만 인쇄되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이런 오류 아닌 오류 때문에 금속활자본과 목판 인쇄본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실제로 삼성본과 공인본을 거울에 비추듯 두고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A가 공인본, D가 삼성본인데 같은 책이지만 인쇄 품질에서 분명 차이가 뚜렷합니다. 그리고 이를 최첨단 과학기법으로 분석해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한 인물이 오늘 영상을 제보해 주신 유식 박사입니다. 사실 그는 인쇄술 전문가가 아니라 반도체 설비 전문가로 나노미터 단위의 미세 크기와 형상을 최대한 오차없이 생산하는 것이 반도체의 생명입니다. 그는 픽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진이나 이미지에서 수치를 자동으로 측정해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해냈고, 이 기술을 활용해 남명증도가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픽맨은 아주 미세한 것들이 그려진 이미지에서 사물과 사물 사이의 거리나 화소, 색상 등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공인본과 삼성본을 대조한 후 그 객관적 차이를 통해 동일한 판본인지 전혀 다른 판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했죠. 그 연구 결과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 학술지로 꼽히는 헤리티지에 6차례 게재됐습니다. 그는 픽맨을 활용해 글자 모양의 차이, 획 굵기의 변화, 획 탈락의 정도, 목리문의 유무와 크기, 먹색상의 차이 등을 분석해 공인본이 1239년 금속활자로 인쇄된 원간본이며 이외 반야사본, 대구본, 삼성본, 종로도서관본, 국립중앙도서관본 순서로 목판본각돼 인쇄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작년 2월 게재한 먹색상 분석을 통한 중세 한국의 인쇄기술 판정에서는 이미지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판본에 인쇄된 먹과 금속활자본 인쇄에 사용된 먹의 인쇄 상태가 다르고 목판본의 먹색상이 더 진하다는 점을 들어 공인본이 금속활자 인쇄본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알려진 직지심체 요절보다 138년이나 앞선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이 남명증도가 공인본임을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해 미국 인쇄역사협회가 인쇄연표까지 수정했지만 정작 국내 학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국내 학술지 여러 곳에 투고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게재 불가. 해외에서는 당당히 인정받는 새로운 방식의 연구지만 국내 서재학계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이러한 분석 기법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논문 자체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반대가 심해 논문으로 출판하지 못하는 실정이죠. 유 대표는 매번 같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다 보니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라도 게재불가 판정을 내리면 출판되지 못하기 때문에 19번째 게재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저 역시 박사과정을 끝내고 논문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비슷한 주제의 논문은 매번 같은 심사위원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명이 지속적으로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면 절대 논문이 게재될 수 없으니까요. 그 심사위원이 은퇴하거나 다른 심사위원을 배정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해외에서는 인정받는 이러한 성과는 분명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질 것인데 왜 국내 학계에서만 유독 반대하는지 아쉽고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현재 디시멘터리에서는 25년 연구 끝에 탄생한 난다모의 샴피톡톡 예약 구매가 진행 중입니다. 난다모는 직관적으로 머리가 난다는 의미를 담았는데 왜냐면 2002년 실제 임상을 통해 71%의 참가자들이 발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8세 남성은 무려 80% 이상의 발모를 경험했죠. 인디언은 대머리가 없다는 카피로 잘 알려진 인디언 비누가 바로 난다모의 작품이고 이미 이 비누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사용 중입니다.
허브 덩어리로 만든 인디언 비누로 명성을 얻은 난다모는 허브에서 허브 에센셜 아로마 오일을 추출하는 연구를 시작해 25년 만에 완성시켰고, 여기에 탈모 완화를 위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마사지볼 2개를 샴푸 용기에 결합시켜 세계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런칭 후 하루 만에 1차 생산된 5,000박스가 전부 소진되어 예약 구매로 전환되었고, 2차로 급히 발전 5,000박스도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월 말에 생산되어 꼼꼼한 검수를 거쳐 8월 초 발송되는 3차분 예약 구매가 진행 중입니다. 이 또한 곧 마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영상 업로드 후 몇몇 궁금한 점을 문의해 주셔서 본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샴피톡톡을 쓰면 실제로 발모가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부분은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다시 안내드립니다. 샴피톡톡은 정확히는 발모 샴푸가 아닌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입니다. 만약 일주일 또는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을 쑥쑥 자라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 고도윤 창업주는 벌써 노벨상을 받았을 겁니다. 샴피톡톡은 그런 방식을 이용해 탈모로 고통받는 이들을 현혹하거나 뻥치지 않습니다. 다만 살균 및 두피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로즈마리 오일, 살균과 상처 치유 효과가 있는 유칼립투스 오일, 소염, 회복 촉진, 진정에 효과가 있는 라벤더 오일, 스트레스 완화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타임 오일, 수분 손실을 방지해주는 유칼립투스 추출물에 더해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 커피빈에 카페인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인 겁니다. 탈모 치료제가 아니니까요. 물론 난다모의 1세대 제품이자 천연 허브 덩어리인 인디언 비누는 2002년도에 임상을 통해 참가자의 71%가 실제 발모 효과를 경험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음이 증명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크레셀을 사용해본 분들, 인디언 비누부터 인디언 스톤까지 사용하는 분들의 후기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탈모 환자는 유전적 요인 등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샴피톡톡은 이런 유전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탈모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성 샴푸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피지 과잉으로 인한 탈모 등등 후천적으로 발생된 탈모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성 샴푸라는 점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로마 테라피가 탈모에 효과가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샴피톡톡은 위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스톤 마사지볼 2개를 샴푸 용기에 결합시켜 세계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는 아니지만 샴피톡톡은 세계적인 학술지인 아카이브스 오브 더마톨로지라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베이스로 개발됐습니다. 위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아로마 테라피 무작위 시험 원형 탈모증의 성공적인 치료라는 논문에 따르면 타임, 로즈마리, 라벤더 등을 혼합한 에센셜 오일을 매일 두피에 마사지한 그룹의 44%가 원형 탈모에 호전을 보였습니다. 아로마 오일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식물성 오일인 캐리어 오일만 바른 그룹에서는 15%가 호전을 보였죠. 이에 저자들은 아로마 테라피가 원형 탈모증에 대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결론지었죠. 그리고 샴피톡톡에는 위 연구에서 사용된 로즈마리, 라벤더, 타임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샴푸와 테라피를 합성해 샴피톡톡이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샴피톡톡의 진짜 비밀 무기는 석영 유리로 만든 마사지볼 2개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강제로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게 되니까요. 이전부터 혈액순환 저하가 탈모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모든 신체기관이 그러하듯 모발 역시 혈액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한 모발이 자라기 마련입니다. 즉 모발이 씩씩하게 자라려면 우선 몸의 전반적인 상태가 좋아야 하고 두피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야 하죠. 혈액순환이 안 되면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성분을 섭취하게 하거나 특정 추출물을 제품에 추가함으로써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기대하지만 샴피톡톡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강제 혈액순환 개선 방식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사지를 받으면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셨을 텐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마사지 등에서 활용되는 마사지법으로 고타법, 즉 두드리며 파동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드미컬한 진동 자극을 주어 피부나 근육의 혈관 신경 운동에 작용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합니다. 난다모는 고대 문헌에서 아로마 오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마사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법, 강찰법, 고타법 중 가장 강한 자극을 주는 고타법을 샴푸에 적용하기 위해 석영유리 마사지볼 2개를 샴푸 용기에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위 연구에서 입증된 아로마 에센셜 오일, 그린 커피빈 카페인 등을 샴푸액에 넣었고, 샴푸 용기에 결합된 마사지볼 2개를 이용해 전두근, 측두근, 후두근 등을 고타법으로 두드려 강제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도록 했습니다. 물론
마사지볼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품을 낸 후에 직접 두피를 두드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뿌리에 혈액이 돌도록 해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하죠. 그리고 이건 심각한 탈모 환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머리 근육을 강하게 자극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제품을 소개했을 때 일부 또 돈을 써야 하는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어차피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매일 샤워하면서 샴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두피 건강까지 관리해본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샴푸를 써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샴푸 안 쓰는 분들은 굳이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인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드시 샴푸 용기에 마사지볼로 톡톡 두드리듯 마사지해야 합니다. 저는 위 마사지볼을 굴리는 것으로 이해해 두상 골고루 굴리다가 머리카락이 볼 사이에 끼는 바람에 소중한 녀석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듣고 보니 두드리면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소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샴피톡톡 1차 재고 5,000박스가 전부 소진되어 현재 공장에서 열심히 추가 생산 중에 있는데 7월 초에 받게 되는 2차분 5,000박스도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7월 말에 생산되어 꼼꼼한 검수를 거쳐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는 3차분 예약 구매만 가능하며 아래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3차분 역시 곧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발자 인터뷰가 궁금하시다면 지난주에 업로드한 영상을 함께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